자, 이번에는 101페이지에 전산세무 1급 교재 101페이지 90회 기출문제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일반 기업회계제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두 번째,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의 제고 높이기 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게 적용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해지고,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전기의 항목은 재분류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단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해야 된대요. 3번 틀렸어요.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단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기 항목을 재분류해야 되고, 4번 보기.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제 그 회계 변경에 대한 이게 부분이거든. 정당한 회계 변경. 아까도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적용한 회계 처리 방법은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그지?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무슨 변경이 가능하다? 회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회계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의 개정, 재정,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종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인 경우, 인수합병 등으로, 여기 이제 사업 결합이 나온 거죠. 인수합병이, 그지?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회계 처리 방법 적용 시 회계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회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4번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회계 처리 방법 적용했을 때 회계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렇지? 그 다음에 1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1번이 기업 회계 기준의 개정, 재정, 새로운 해석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들어갑니다. 2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이에요. 이건 이제 미래 경제 효익의 창출은 이제 자산의 기본 요건이고요.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자산과 구분해서 인식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식별 가능. 그 다음 우리 회사가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식별 가능, 통제 가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이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이라는 것은 다른 자산과 분리해서 인식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고향은 2021년 1월 3일 민진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향의 수익 인식에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3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하래요. 원래는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이 아니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진행률, 단기 공사 수익, 단기 공사 원가, 단기 공사 이익, 2022년도까지 여기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 2023년 자 진행률은 지금 이제 이게 21년, 22년, 23년 다 하면 칸이 모자라서 그냥 21년, 22년까지는 묶어서 할게요. 진행률은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 2021년도에 발생한 원가가 얼마죠? 2천만 원이고 2022년도에 발생한 원가는 5,200만 원이고 누적 공사 원가는 단기까지 발생한 거는 실제 7,200만 원을 넣고 진행률을 알려면 총 추정 공사 원가 총 추정 공사 원가는 단기까지 발생한 그러니까 단기 누적 공사 원가는 이거는 실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장래에 발생할 장래에 발생한 원가는 추정을 넣습니다. 추정을. 그럼 단기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 원가가 7,200만 원이고 2022년도 입장에서 2023년도에 발생할 거 예상되는 추가 소요 추정 원가가 얼마야? 4,800만 원인 거지. 여기 7,200만 원이고 앞으로 발생할 게 4,800만 원에서 총 추정 원가는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까요? 단기까지 발생한 거는 실제, 앞으로 발생할 거는 추정. 총 추정 공사 원가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7,200만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진행률이 60%가 나옵니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 단기 공사 수익은 도급액, 계약 금액이 1억 5천이에요. 건물 다 졌을 때 1억 5천만 원 받기로 한 건데 진행률이 60%니까 60%면 9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 수익은 빼줘야 돼요.
이게 2021년도 거까지 묶어서 보는 거니까 예,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 2021년도, 2022년도 합쳐서 예, 공사 수익은 예, 9천만 원 인식했고 공사 원가가 2021년, 2022년 합쳐서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예, 이익으로 1,800만 원을 인식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필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총 추정 공사원가는 2022년도 거를 적어놓은 거고 2023년도에는 예, 단기 공사 원가가 4,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4,700만 원. 진행률은 이제 100%죠, 100%.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누적 공사 원가는 예, 전기까지 들어간 게 7,200이고 예, 2023년도께 4,700이니까 예, 1억 1,900만 원입니다. 예, 단기 예, 누적 공사 원가가 1억 1,700이고 총 추정 공사 원가도 1억 1,700이 되겠죠.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총 추정 공사 원가는 단기까지 발생한 거는 실제를 넣고 미래에 발생할 건 추정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번 연도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이번 실제 발생한 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진행률이 100%예요. 100%. 진행률이 100%면 1억 5천만 원에 100% 하니까 이번 연도까지 1억 5천만 원의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전년도까지 이미 얼마 인식했어? 9천만 원 인식을 했죠? 9천만 원 빼니까 이번 연도에는 6천만 원만 공사 수익 인식하면 되고 공사 수익 6천만 원에서 단기 공사 원가 4,700을 빼니까 공사 이익이 1,3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4번. 다음은 사채 발행가액에 따른 상가액, 이자 비용, 장부가액 변동이 다 오른 것은 이거 진짜 우리가 여러 번 필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어떻게 되지? 매년 증가하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도 증가하죠. 여기만 외우면 나머지는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만 외우면. 그지? 상각이라는 건 제거하는 거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생각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감소해. 그지? 여기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매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상각은 제거하는 거니까. 이해할까요? 근데 할인 발행 차금은 장부가액, 사채 액면가액에서 장부가액 구할 때 빼주는 거고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장부가액 구할 때 액면가액 더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액면가액에서 빼줘야 될 금액이 줄어드니까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를 하고 이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증가하니까 사채의 이자 비용, 유효이자죠.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합니다. 할증 발행 차금은 할증 발행 차금도 매년 감소하는데 할증 발행 차금은 액면가액에다가 더해서 장부가액 구하는데 더해줘야 될 금액이 줄어드니까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를 하고 저 장부가액에다가 유효율 곱해서 사채 이자 비용 구하는 거니까 사채의 이자 비용, 유효이자는 매년 감소합니다.
여기다가 단을 적으면 단 액면 이자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죠.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에다가 액면율 곱하는 거라서 그지? 액면 이자는 변화가 없어요. 유효이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액면이자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 얘기하는 겁니다. 할인 발행은 상각의 매년 증가. 이자 비용 매년 증가죠. 그래서 1번 틀렸고, 할증 발행은 상각의 매년 증가, 이자 비용 매년 감소, 장부가액 매년 감소.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도 상각액 틀렸고, 4번 상각의 매년 증가, 이자 비용 매년 감소, 장부가액 매년 감소.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다음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계 변경에는 이 추정의 변경하고 정책의 변경이 있습니다. 추정의 변경은 소급적. 요게 틀린 거죠. 그지?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반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줘야 됩니다. 전기 재무제표를 여기도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가감해 줘야 되고 전기 재무제표도 재작성해 줘야 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으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소급법 전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 바꿔버리다 보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에요. 전진법은 단기와 단기 이후에 영향 미치도록 처리하는 게 전진법이고 여기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요. 전기 재무제표도 제작성하지 않습니다. 전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지 않으므로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이번 연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그 전 거는 안 바꿔.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정책의 변경은 몇 개 안 돼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유가증권 평가 방법 변경, 그 다음에 유형자산 평가 모형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일선출법, 이동평법, 총평법.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개별법, 이동평법, 총평법. 유형자산 평가 모형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얘기하는 거고요.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얘는 감가상각 방법, 그 다음 내용연수, 그 다음에 잔존가치 변경, 감가상각 방법 변경, 내용연수, 잔존가치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 판단,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입니다.
여기까지 표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마저 보시면 1번이 틀린 거죠.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이 아닌 전진법입니다. 그 효과를 전기와 그 이전 기간에 반영한다. 소급법으로 나오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에요. 소급법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 1%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고,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오류 수정은 단기 손익도 영업의 손익 얘기하는 거죠. 단기 손익도 영업의 손익에 반영하고, 전기오류 수정이 전기오류 수정 손실 얘기하는 거고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90회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